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한일 산업전쟁이 벌써 2년째에 접어듭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같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일방적으로 막으면서 시작된 갈등이죠. 오랜 열패감을 겪었던 세계는 걱정이 컸습니다. 허나 2년 전적을 비교해보니 한국이라는 큰 손 놓친 일본 회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있고 대일 의존도는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계산 완전히 빗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신발끈 묶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대일 무역 적자가 100억 1,853만 달러, 수출이 7% 늘 때 수입은 18% 급증한 탓입니다. 대부분 핵심 중간재고 불화수소를 빼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의존도도 여전히 높습니다. 분업과 자유무역, 세계 경제의 번영을 가져온 공식이지만 일탈하는 멤버가 나타나면 언제든 깨질 수도 있는 약한 고리더군요. 협력하도에 대비한다. 플랜 B는 늘 유효합니다. 6월 29일 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올해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줄어든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일정 금액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준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는데요. 7월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경제 이슈 현장, 최저임금 정하는 회의가 한창인데 역시 난항입니다. 노동경제평론가 이상호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최근 SNS를 통해서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보니까 또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이 경기 민감주는 부진하고 또 기술주들이 약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니까 좀 명절 첫날 고속도로 상황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하행선은 좀 수시로 정체를 보이는 반면에 상행선은 소통이 원활한 이러한 느낌이 어제 미국 증시의 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화당에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법했으나 변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이제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개별 이슈로 강세를 보인 성장주들이 이제 동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일종의 업종 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다우는 하락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일단 변종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번져 나간다고 하는데 홍콩도 보니까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고요. 이스라엘도 다시 마스크 쓰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증시에 큰 변수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도발 변종 코로나 또 변종의 변종 코로나 이러한 것들의 전 세계 대유행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물론 돌파 감염 사례도 존재는 하지만 현재 대부분 변종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가 과거와는 좀 적다는 점을 감안시 정부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분적인 봉쇄 조치는 취할 수 있겠지만 작년 3월처럼 전면적으로 경제를 닫아버리는 이러한 현상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코로나는 이미 저희가 수차례 경험하면서 소화해낸 악재인 만큼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작년과 같이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부러뜨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는 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어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 기술주들 강세 보인 이유도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과 같이 성장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봐도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이러한 업종들보다 좀 더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성장주들의 내년도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렇게 저희가 성장주, 가치주, 이분법으로 보기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좋은 애들은 실적 성장이 잘 나오는 성장 기업들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늘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실적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증시, 각 종목별로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고 결국은 돈 잘 버는 회사, 앞으로도 돈 벌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은 전일 좀 변종 코로나 확산 여파 그리고 단기적인 좀 지수 부담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0.2%대 소폭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300선을 지금 소폭 하회했는데 제한적인 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주나 업종들로 봐도 미국과 비슷하게 지금 성장주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성장주들은 약진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갈까요? 당정이 회의를 통해서 소득 하위 80% 가구까지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의 규모는 33조 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어떻게 가감이 될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녹용 선물 세트 드린다는 말씀 드려야 되죠? 샵 0951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선정해서 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1902님 문자 안 읽어주셔서 맘 상한 사람입니다. 경제상식 많이 배우고 있어요. 차분한 목소리와 진행 많이 도움돼요. 오늘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제가 모른 척했나요? 제가 그런 차게 굴기 이런 쪽으로 소질이 없는데 오늘 2번 읽어드릴게요. 끝날 때 190이 또 읽어드려야지. 네, 삐치지 마세요. 정피곤님 피곤하세요. 경활 모시지만 늘 잘 듣고 있어요. 발전하셨고요. 9237님 출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힘들어하네요. 그래도 학교 가는 날이라고 신나서 등교하네요. 학교 가는 날이라고 애들이 신나서 등교한다는 말이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내년은 좀 달라지겠죠? 10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10분 경제. 올해 수출이 2018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6천억 불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통신 분쟁 신청 통신사 KT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줄어든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3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결의 이지혜 기자 연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우리 수출 전망이 괜찮은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 한국무역협회가 2021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7.4% 늘어난 6,017억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에 무협의 전망대로 된다면 2018년에 이어서 역대 2번째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은 1년 전보다 26% 증가한 5,912억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출하고 수입을 합해서 전체 무역 규모를 따지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1조 달러를 좀 밑돌았는데 올해는 1조
1,92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6천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679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출, 이 효자 상품이 있었습니까? 네, 당연 반도체였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유일하게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미 반도체 세계 수출액 자체가 2018년 그 호황기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데다가 뭐 스마트폰, 서버용 메모리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출 단가 자체도 올라가면서 지금 나타난 전망입니다. 반도체 그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도 올해 하반기 중에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있어서 수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에 이어서는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좀 지켜보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결한 통신 분쟁 케이스, KT가 제일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통위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85건의 통신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들어온 건수로 보면 727건이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를 해결한 셈입니다. 그 가장 잦은 분쟁 사건 그 종류로 보면 5G 서비스 품질 문제가 가장 많았고 초지 종류, 명의 도용 등이 꼽혔습니다. 근데 이동통신 3사를 비교를 해보니 KT가 신청 건수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무선통신 서비스의 경우는 KT 분쟁이 전체 479건 가운데 38%가 넘는 184건, 유선통신 서비스도 전체 248건 가운데 KT가 97건으로 3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KT가 유독 이런 케이스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유선통신 서비스의 경우는 KT 가입자 수가 워낙 많습니다. 전체의 55%나 되기 때문에 분쟁이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로 가입자 그 10만 명당 신청 건수를 보면, 유선통신의 경우는 LG U+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KT는 0.5건밖에 안 됐습니다. 문제는 무선통신 서비스인데요. 무선통신의 경우는 KT 가입자가 전체의 24.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명당 분쟁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무선통신의 점유율이 41%가 넘는 SKT보다 통신 분쟁이 한 두세 배 가량 많이 발생한 셈입니다. 네, 모수가 적은데 분쟁이 많다. 요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8월부터 정부에서 신용카드로 캐시백 형태의 환급금을 준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쪼그라든 소비를 진작시켜보겠다는 취지로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지난 4월에서 6월 그 2분기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를 더하면 그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제가 2분기 월평균 100만 원을 썼다고 치면 8월에 제가 103만 원 이상, 예컨대 한 110만 원을 썼다고 쳤을 때 그 증가분이 10만 원의 10%, 즉 1만 원이 환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환급은 1인당 30만 원, 월별 10만 원의 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쓴 돈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의 카드가 대상인데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 소비의 분류를 좀 두고 있어요. 이게 취약 부분의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이어서 이미 충분히 소비가 회복됐다고 생각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그리고 차량 구입 같은 내구재 구입은 제외가 됩니다.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따질 때에도 이 부분은 빠지고요. 증가분을 따질 때에도 이 부분 소비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우선 진행을 해보고 연장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쓰는 게 해당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 전통시장 이런 데 것들을 매출로 잡아준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리고 일반 음식점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네, 백화점이랑 대형마트, 온라인 이 정도 아니면 평상시에 저희가 쓰는 카드 소비는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출첵해야죠. 데이브 초이님 1등이세요. 부자가 될지어다. 발전. 핑크로버님 2등. 어젠 3등이었죠. 안토니오 반데라스님. 핀란드 휘바 핀란드 회사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정의가 없는 힘은 포악이다. 멋진 말입니다. 재택근무의 시작은 언제나 아이 유치원 등원으로 시작하시는군요. 영암 군수님 오셨고요. 구은사관님, 7291님, 행복한 MJ님, 블루 연의 남님은 항상 점을 하나 딱 찍어주시고 사연을 하나 더 써주시죠. 구릿빛깔 박연미 사랑해요. 저 구릿빛깔인가요?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뭐 달라지는지 이번에 알아볼까요?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을 한 번씩 내놓는데요. 7월부터 어떤 게 달라지는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연결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개인별 DSR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이 DSR이 대출 관련 규제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공약이었고,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세가 2016년에는 11.6%에서 8.1, 5.9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7.9%로 증가가 폭증하다 보니까 네.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들에 있어서 DSR이 도입이 되기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기존에는 DTI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사용을 했는데 이 DSR 같은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규제 대상자가 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고 추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생기고요. 이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고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모든 대출이 포함되다 보니까 대출 받는 데 있어서는 좀 적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확대되느냐?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먼저 7월 1일 내일 모레부터 전체 규제 지역에서 시가 6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총 1억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차주 대출자로 나가는 건데요. DSR 비율이 40%가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2억 원 초과하는 차주들 그리고 2년 뒤인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들 때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TV 주택 혜택을 기존 또 10%에서 네. 20%도 이제 상향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출 부동산에 있어서 이러다가 내 집 마련 하는데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 정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DSR 한도를 점점 줄이는 거는 대출 규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빚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건데 금리 인상 뒤에. 그렇죠. 가계대출이 이제 폭탄이 터질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그 대출 금리가 또 인상된다고 하니까 관리의 필요성은 있죠. 네, 개인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은행권을 기준으로 DSR 한도 40%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행권 말고 이금융권도 있잖아요. 비은행권으로 가면 이쪽 한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은행권이라 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있는데 은행권이 40%면 이제 비은행권은 60%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DLS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회사에서 추가 대출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그 비율이 DSR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소득이 중요할 텐데 예컨대 프리랜서다 아니면은 나는 비정기적으로 일을 한다 혹은 가정주부다 이런 분들은 돈 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이제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을 떼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득이 올라서 안 되시는 분들을 추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보험료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료 낸 것들이 매달 정부가 계산해서 의료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걸 역산을 해서 이 사람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 중심 대출 심사로 인해서 아예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보험료 납부액들을 활용한 추동소득으로 계산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잘 쓰고 잘 갚으면 이분이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추정소득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신용평가하는데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구멍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해주는 것들은 사회보험 납부액으로 대한 추정소득은 실제 활발하게 해주고 있는데 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못 갚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량관리제에서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사실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용대출 만기가 좀 당겨집니까? 이게 이제 DRS가 이제 도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네, DSR이요. 그러니까 네. 신용대출 관련해서 기존에서 일괄적으로 10년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용대출 만기를 오는 7월부터는 7년, 그리고 내년인 2022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DSR 비율이 올라가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드는 거죠. 네, 요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반면에 이제 청년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은 우리는 실제로 집 살 때도 이 부족한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규제 완화책도 있다면서요? 예, 그 불만들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제일 불만들이 뭐냐면 청년층들 같은 경우가 부부 합산해서 8천만 원 연소득으로만 해당이 되었거든요. 우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 신규 원부용이 다 4천만 원이 넘는 보니까 사내 결혼하신 분들이라든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득을 8천만 원에서 부부 합산을 9천만 원으로 올렸고요. 네. 생애 최초 기준 기존 9천만 원에서는 이제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합산해서 소득이 늘으니까 이제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LTV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대 혜택도 기존에서 최대 10%에서 20%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TR LTV가 적용되는 게 40%면 60%까지 지금 적용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이하의 네.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자금 대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금자리론인데 1인당 지원액도 이게 3억 6천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네. 만 39세 이하 청년과 우리가 이제 혼인했는데 7년 이내 신혼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 가격도 연소득 6억,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는 40년 초장기 보금자리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한도가 기존 3억에서 3억 6천으로 오르고 금리도 40년 기준으로 2.9%로 적용을 하고 네. 한다고 합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그 청년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규제 완화해 주는데 한도가 있는 거죠? 예, 한도는 있죠. 예, 그게 이제 무조건 뭐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LTV 했을 때 경우도 한 60% 정도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총액 한도가 4억 원이죠, 4억 원. 예, 상한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득이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6009번님. 같이 출근하는 출근길 매일 라디오 같이 듣는 부부입니다. 지금도 같이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요. 오늘은 남편과 처음 만난 지 500일입니다. 저희가 신청곡은 못 틀어드리지만 몹시 축하드립니다. 네, 500일을 다 세세요? 굉장하신데요. 아직 신혼이라서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4231님, 그래요. 저희 그 소부장 언제 독립할까? 김 부장이 할까? 박 부장이 할까 하셨잖아요. 일본과 관계에서. 글쎄요. 그 누가 할까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이상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우리 최저임금 얘기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한참 회의하고 있는데 영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마 6차 전체 회의가 3시에 예정돼 있는데 사실 뭐 5차까지 지루한 네. 실랑이를 벌이고 오늘 사실 원래대로 하면 노사 각각이 최초의 이제 임금 인상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건데 안타깝게도 아마 제시하지 않고도 뭐 남탓이나 아니면 핑퐁 게임으로 끝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 그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회의가 한 해, 두 해 해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회의 방식은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것들 뭐 규칙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거기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식도 다 존재하는데 아마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소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건비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흔히 말하면 경총 뭐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이라든지 이쪽과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양대 노총이 그걸 가지고 일정 정도의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올해 쟁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올해 노동계는 지난주에 있었던 5차 회의에서 최저시급으로 1,800원은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계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최저시급 10,000원 공약을 생각을 해보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5개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맞습니다.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5년 임기 기간 동안에 이제 10,000원을 하겠다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3년 동안에 네. 아마 상대적 어떤 차별적 정책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10,000원 정도까지 급격한 인상이 있었으면 그게 따르는 여러 가지 파생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도 좀 사실 공약이나 정책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마 5월 9일 임기가 시작되고 최저임금 결정이 아마 7월 12일인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급박했죠.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사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임금 비용을 돈으로 일자리 안정 작업이라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담들을 반 정도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사실 뭐 땜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논의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선의가 시장에서 그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그렇죠. 하는데 네. 그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급박했던 시점이 좀 맞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최저임금의 속도,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네. 시중에 있는 작은 일자리들을 줄였다. 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이런 반론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는 최저임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최저임금법에서의 어떤 최저임금 수준은 대체적인 어떤 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가계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이런 부분 다 가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우리가 5월에서 논의를 해서 7월달에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 변수나 지표를 그대로 내년 걸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명목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을 빼줘야만 실질 임금 인상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사실은 베이스로 깔면서 논의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18년도 최저임금은 16.4%라는 아주 뭐 사상 유례 없이 가장 높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가 인상과 생산성 증가 부분
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원칙에 맞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경기 회복기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정 임금선이 어디냐 정도까지 가면 저는 고용 효과에 대한 논란은 별 의미가 없던 상황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경기 진작 방식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줌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인데 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 상당한 보전하고 지원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최저임금 올릴 수밖에 없다면 그 부담에 대한 것들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한 50% 정도의 그 상승분을 지원해 주는 게 뭐 최저임금 보조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겁니다. 약 한 80만 개 사업장에 약 한 250만에서 300만 그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한 2.5조에서 3조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보전 그리고 이게 보완 자체가 경기가 나빠지고 그리고 자영업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효과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네. 안 그래도 어려운 도소매 업종 같은 개인 서비스 업종에는 치명적인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저임금의 문제로 돌리는 거는 좀 문제 본질을 좀 호도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일단 절대 내려가지 않는 임대료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당 경쟁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빨리 올랐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구조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굴러가고 있던 이 바퀴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솔직하게 경제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지난 17년도, 18년도 16.4% 인상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는 1만 원 인상을 위해서 3년 내에 1만 원 인상을 위해서 나누기 3으로 하면 16.4%가 나오는 단순 산식입니다. 저도 그런 방식 자체는 실질적인 어떤 자영업계나 아니면 최저임금의 그런 논란들을 사실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그 뇌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다 예상하다시피 지난 5월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4% 정도 나올 것 같고 물가 인상은 지금 1.8%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2% 이상으로 아마 올라갈 것이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버텀업에서의 경기 활성화 시점에서는 저임금층이 가지고 있는 소비 탄력성을 높여주는 방식을 보더라도 내수 활성화에서는 굉장히 최저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결론이라든지 뭐 아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오히려 지금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주변 파생 효과를 좀 챙겨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산식에 맞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소득 분배율 정도를 감안한 정도의 적정 인상률을 올라가 줘야 된다. 그게 오히려 경제 선순환 구제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수 진작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오늘 아침에 당정이 결정한 이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지금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결국 주머니를 채워서 소비를 늘려보자 이런 그렇죠. 주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민스러운 건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들이 둘 다 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을이 병에게 주는 게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여기 일하는 분들 400만 명의 을들의 싸움이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건데 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혹시 산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매년 다투지 않고요. 네. 물가 인상률 더하기, 뭐 성장률 더하기 네. 등등해서 산식으로 만드는 이런 현실적인 방법은 없나요? 저는 지금 법안의 취지인 게 4조 1항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이야기됐던 부분을 좀 더 다듬으면 충분히 법제 조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상 물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률에 대한 건 한국에는 우리가 누구도 인정하는 네. 최고의 그 경제기관에서 할 거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위에서의 어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든지 노동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협상에 그렇게 된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논의가 정말 을들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노동계나 아니면 재계가 내부의 어떤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한 뭐 연대라든지 아니면 상생 협력 이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또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대리전 양상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회의가 매번 공전한다. 결국은 노사 다 그 퇴장을 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네. 중재안으로 결정된다. 맞습니다. 늘 이런 공식인데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별로 실제적인 생활비의 차이가 있으니 업종별, 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지급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더 주자는 얘기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업종별로 음식, 뭐 숙박 이런 데 보면 최저임금 미달률이 상당히 높은 네네. 업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갭을 한 번에 메우기 어려우니까 좀 덜 줘도 네. 이쪽은 이해하자 이런 주장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모든 그 취업자들에게 보장돼야 될 가장 밑바닥의 임금이거든요. 가장 기초가 되는 임금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특별한 어떤 한시적이거나 특수한 조건 하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방 조항을 만드는 방식, 유럽같이 그렇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그것들 법적으로 업종이나 지역이나 이걸 따라 다 그냥 열어버리게 되면 사실 법정 최저임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 법정 최저임금의 논란이 증폭이 많이 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모든 취업자한테 베이스 라인이 될 수 있는 법정 최저임금을 깔고 그 위에 업종이나 아니면 직종이나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업 임금 격차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대기업 많은 받는 분들은 조금 줄이시고 작게 받는 분들 좀 더 올리는 하우 상박의 원칙에 따른 연대 임금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종별, 업종별 임금 교섭 제도를 형성시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의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거지 밑을 뚫어버리게 되면 다 새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도의 틈새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주휴 수당을 네. 안 줘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일부러 한두 시간 줄인다. 예, 맞습니다. 이런 편법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틈새도 막아야 결국은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가 문제예요. 예, 그래서 네. 결국 이 부분이 좋은 취지인데 사실 이걸 이런 주휴수당을 악용한 좀비 기업들이 결국 이걸 많이 악용하거든요. 근데 만약 주휴수당을 또 다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뭐냐면 또 그 우리가 시간제 일자리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의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에 네. 고민이 생길 네, 수 그래서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어떤 기본급에 100% 하지 않다 하더라도 몇 프로 정도를 산정해서 빨리 합의해서 그것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그 한국이 유일한 수당이거든요. 아주 저임금 시절 때 그걸 보존해 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소돼야 될 제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결국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곳이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그 9327이에요. 네. 각각 9명씩. 네. 이게 프로젝트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4월부터 8월 5일까지 확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해산하고 네. 이 구조에 대한 고민은 작년에 우리가 뭐 밴드로 정하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회의하는 방식은 기존에 보던 방식하고 크게 네. 다르지가 않은데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권이 있다라고 치면 교수님은
만약에 그런 정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과 같은 사실은 계층별 이해까지 다 감안해서 되게 노도 9명, 뭐 사도 9명 이렇게 네. 만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노동계의 그 요구나 아니면 그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확실히 줘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익위원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독립적인 부분이나 자율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실제 모든 기관 자체가 법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설적인 뭐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사실 정부에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대표되는 이쪽을 민간에 공모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정말 스텝으로 남기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이 각 분과에 있는 뭐 임금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임금 인상의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훨씬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의 임금 격차나 임금 문제를 해소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단초를 만들어주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국민임금위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임금위원회에 가야만 법정 최저임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둬서는 국민들에게 실망만 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소모적인 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산식을 정하든 아니면 상설화를 통해서 거의 연구기구화할지 이런 것도 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가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이 어찌 보면 경제 정책이거든요. 올해 최저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 10분 경제에서 안내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릴까요?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햇살론 17%, 햇살론 17, 햇살론 15, 금리가 2% 낮아진다고 하네요. 햇살론 이게 정부 정책자금인데 암호 같죠? 햇살론 17호, 햇살론 15호,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대부업 이런 것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이라서 대출이요. 이 항상 소급 적용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인하되기 전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죠. 당연히 비싼 이자로. 그러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시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이 소액을 비싼 이자에 빌리시는 분들은 요 날짜 이후에 꼭 그 기준을 이후에 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이번에도 대출 관련 범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SNS를 통해서 불법 대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취재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보이스피싱 얘기는 우리가 들은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불법 대부 광고가 이제는 SNS를 타고 더 심각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최저금리로 대출 받아라. 아니면 정책자금 대상에 선정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빨리 신청하셔라. 이런 문자나 전화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이 수집하거나 적발한 불법 대부 광고가 29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9년에 약 24만 건 정도를 수집했으니까요. 1년 사이에 한 24% 정도가 더 많아진 겁니다. 주로 명함 광고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게시글들을 수집을 했는데 SNS 상에서도 불법 대부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 실제로 그 피해는 더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한동안 김미영 팀장님한테 그렇게 문자가 네. 오더니 이제는 너무 정교해서 나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를 뻔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SNS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출 광고가 기존의 전통적인 보이스피싱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먼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장년 계층을 타겟으로 했죠. 다른 오프라인 불법 대출 광고도 주로 소상공인이나 혹은 금융 취약계층,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출 광고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나 군인 등을 목표로 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네. 아이돌 굿즈나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을 내가 빌려줄 테니 한 10만 원 정도만 소액으로 대출 받아라 라고 접근하는 이른바 델입 영업이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델입이요? 네, 대리 입금이라는 뜻입니다. 아, 대리 입금. 네. 또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SNS의 불법 대출 광고를 자연스럽게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또 금융기관 대출 중개사라고 사칭하는 이들도 SNS상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분들이 본인의 일상을 공개하거나 혹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나 다 투명하게 공개했다. 나는 이렇게 얼굴과 일상을 공개했으니까 난 사기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봐봐. 프로필에 우리의 사진도 올려놨잖아. 맞습니다. 이 정도군요. 네, 사실은 이게 다 도용된 사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교묘하다 보니 속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SNS의 불법 대출 광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전해드릴 정도면 관련 감독기관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못 잡죠?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단속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불법 대출인 걸 확인했다고 해서 무작정 번호를 이용 중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거든요. 일일이 확인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법 대출인 걸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번호를 중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뢰를 해야 해요. 아, 어디다가요? 번호 이용 중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을 하고 있고 또 게시글 삭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뢰하는 절차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불법 대출 광고가 SNS에 버젓이 나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인지해서 신고를 했다. 금융감독원에. 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불법 대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고 이게 확인이 되면 그 정보통신부로 전화해서 이쪽에 조치를 의뢰하는 거죠. 조치를 의뢰해서 그 번호 막아주세요 하고 네. 내용 삭제는 또 다른 기관이 하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우선요. 1차적으로 불법 대출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금융회사 명의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러면 99%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융기관이나 혹은 검찰, 경찰 혹은 국정원은 절대로 대출 영업을 전화나 문자로 하지 않고요. 바빠요. 그리고. 네. 네. 그다음에 개인정보나 출금 이체 요구는 너무 당연하지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금을 편취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실행하기 전에 본인이 금융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받으려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혹은 그게 금리 조건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문자로 많이 오기도 하고 SNS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내가 만약에 대출이 필요해서 네. 검색을 해본다 하면 어느덧 그 광고가 나한테 자꾸 노출이 된다 이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금융회사 뭐 정책자금을 사칭해서 오는 문자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꼼꼼하게 살펴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 금감원에 신고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요. 만약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를 내가 냈다. 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어떤 경우에도 완전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 요구를 하면 다 받아내실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또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았거나 혹은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법 대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일 텐데 이 마음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은 마음이 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불법 대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팁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SNS상 같은 경우에는 대출 중개사나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대출 중개사의 사진과 정보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절대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으셔도. 그래요. 그 본인이 대출 중개업을 하는데 전화번호도 비밀이고 네. 등록번호도 비밀이고 비밀이 많으면 뭔가 항상 뭐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대부 중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사기 의심을 받는 거에 많이 시달리시기 때문에 거의 다 공개를 해놓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인이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사이트. 파인입니다. 그 스펠링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FINE입니다. FINE. 파인에 네. 들어가셔서 이분의 등록번호 그리고 성함, 전화번호 다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의 송승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갈게요. 한지영 연구원님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예, 코스피 지금 아까랑 비슷하게 마이너스 0.3%대 일종의 좀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0.5%대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업종에서는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는 7월에 올림픽 공원 경기장에서 대면으로 하는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방탄소년단 BTS의 하이브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운용사에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7%를 전일 장 마감 후에 대규모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일종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급상 혼란을 유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교육업체들이 동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상교육, 메가 MD 이러한 교육업체들이 동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대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수업 여파로 기초학력 미달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교육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오후장에 혹시 주의해야 할 거 있을까요? 예, 오후장도 이 정도 수준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변종 코로나가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증시를 좀 더 아래로 내리는 힘은 약할 거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이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구들 오늘 문자 좀 읽어드릴까요? 안토니오 반데라스님, 우리 유독 인건비가 낮은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돈으로 마트 가면 같은 재료를 10인분 사는데 우린 비슷합니다. 물가가 인건비 대비 너무 올랐어요. 그래요, 물가 비싸다는 말씀 많이들 해주시고요. 뮬러 코리아님, 정부에서 주휴수당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면 소상공인은 돈이 남나요? 주휴수당, 이거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된다는 반론도 있었고요. 5687님,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다. 타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다들 코로나 역경을 이겨냅시다. 화이팅 하셨고요. 9335님, 최근 라디오 청취하고 경제 상식도 많이 알게 됐어요. 선후배랑 점심때 심지어 경제발전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9335님 계신 지역이 그 배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0898님, 이런 방송 있는 줄 이제 알았네요. 쏟아지는 경제뉴스 중에 꼭 필요한 것만 간추려주니 유익합니다. 애청자 되겠어요. 화창한 날씨의 여수입니다 하셨고요. 네, 저희는 맑다가 비오다 계속 그럽니다. 저희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발전.